안녕하십니까. 오늘은 FOMC 회의와 시장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월 15일, 16일 날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FOMC 태도 변환 연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FOMC 회의라는 것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우리로 말하면 한국중앙은행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회 이사들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파월이죠. 모여서 1년에 8차례 하는 회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5, 16일 날 회의가 있었고요. 오후 3시에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연준 의장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백신 접종 때문에 경제 회복이 아주 좋다. 하지만 상당한 진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오늘 모임은 테이퍼링 논의하는 것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말장난 같죠? 논의하는 것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기본 입장을 바꿨습니다. 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23년까지 금리를 2차례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동결시켰지만 물가 전망치를 2.4%에서 3.4%로 무려 1%나 상향 조정했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월에 6.5%에서 7%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모인 위원들이 금리를 어느 정도 할지 이 표에다가 점을 찍는 것인데요. 2023년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리겠다에 13명의 위원들이 점을 찍었습니다. 이 점도표는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총 18명이 여기에 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23년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자,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이렇게 빨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점도표는 불확실한 지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걱정스럽게 우려를 보이면서 하락하던 여러 시장 지수들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달러는 이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의 돈값, 달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그날 1% 넘게 상승하고요.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니까 장기 채권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단기 채권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점도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는 건데요. 여기는 0%에서 0.25%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21년, 22년, 23년이죠. 위원들이 21년에는 0%에서 0.25%까지로 모두 다 점을 찍었고요. 22년에는 11명이 0%에서 0.2%, 그리고 나머지 7명이 그 이상의 금리에다가 이제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계속 0%에서 0.25%를 유지하겠다는 사람이 5명이고요. 나머지는 13명이 그 이상의 금리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금리 1%고요. 여기는 금리 2%입니다. 그래서 각 계단이 0.25%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7번째 금리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6월 7일 날 방송한 것인데요. 유동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조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IOER, 그 다음에 RRP로도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IOER 초과 지급 준비금에 주는 이자인데요. 그 이자율을 0.1%에서 0.15%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RRP 금리가 0%였는데 0.05%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OER이라는 것은요, 초과 지급 준비금에 주는 이자입니다.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약자로 지준금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이 메이저급 은행과 국책 모기지 회사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일정 부분의 돈을 다시 중앙은행, 연준에 맡기도록 합니다. 이것이 지급 준비금이에요.
갑자기 고객들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맡겨 놓는 거죠. 이것을 다 빌려주고 나면 만일 그런 일이 생길 때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로 그것을 정했다고 할 때 100억을 빌려줬을 때 이제 10%니까 10억은 무조건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10% 이상의 돈, 예를 들어서 5%를 더 예치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메이저급 은행들은 지금 이제 시중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대출해 주기보다는 초과지급 준비금 이자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연준에다가 예치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IOER의 이자를 0.1%에서 0.15%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더 회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RRP라는 게 있습니다. 역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이 금리를 0.05%로 올렸어요. 이 RRP라는 것은 뭐냐면 소규모 은행이나 브로커들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현금이 부족할 때 갖고 있는 채권을 이 메이저급 큰 은행에다가 맡기고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시장을 RPO 해서 레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 소규모 은행과 그 다음에 메이저급 은행 간의 거래인데 현재는 연준도 여기에 개입해 있습니다. 이 영레포라고 하는 것은요, 역이니까 리버스니까 오히려 연준이나 큰 은행에 소규모 은행이나 브로커, 헤지펀드들이 오히려 돈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나 큰 은행들이 채권을 맡기고 대신 그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연준이나 큰 은행이 흡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자를 0.05%를 주기로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소규모 은행이나 브로커나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연준이나 큰 은행으로 회수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즉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IOER과 RRP 여기에 금리를 각각 올림으로 말미암아 시장의 유동성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IOER 금리와 RRP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스케줄을 지금 앞당겨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의 높은 상승에 지금 연준은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당일날 차트입니다. 갑자기 이제 발표하면서 인덱스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채권 금리입니다. 당일날 발표하니까 크게 올랐죠. 그러나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7일 미국은 16일이지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7일이죠. 당일날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단기 채권 금리가 오른 것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장기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앞으로 길게 보면 경제가 이제 별로 좋지 않을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S&P 주가는 당일날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발표하고 출렁거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면요. FOMC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23년까지 금리를 두 차례 올리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정도에 따라서 이 금리를 올리는 것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하는 것 시장에 돈을 푼 것을 차차 줄이는 것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금리를 올리는 그 횟수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달러 강세가 되면서 그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가면서 원자재들이 너무 올랐다는 생각에 약간 거품 낀 가격이 지금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죠. 한 달치 차트인데요. 6월 17일 날 미국 시간으로 16일이죠. 금값이 갑자기 떨어졌죠. 구리 가격도 한 달치 차트인데 16일 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원자재들 팔라툼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금, 구리, 원유 등등이 많이 떨어졌죠. 특별히 팔라튬은 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은은 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은과 금의 가격의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 추이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테마로 잡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5년 차트죠.
계속 지금 올라갔고요. 자, 5일 차트입니다. 당일날 별 변동 없이 계속 올랐죠. 그래서 한국 시장도 FOMC 회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주가가 상승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연준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발언을 하면서 금요일 날 다우가 굉장히 많이 1.58%나 하락을 합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인터뷰에서 자신은 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FOMC에서는 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것과 큰 차이는 없죠. 22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요. 5일 차트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미국 S&P 500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라고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지수가 20이면 앞으로 한 달 내에 주식의 변동성이 20% 정도 있을 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지수가 30을 넘어가면 변동성이 계속 크다. 그래서 이걸 따로 말하면 이제 공포 지수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16, 17일 이후에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이 치솟았죠. 그래서 22년 말에 적어도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의 말에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이 치솟았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요.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할 때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제 기대로 오르는 그런 성장주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제약 아니면 기술주들이죠.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이 이제 미래에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큰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장주죠.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에서 DCF라고 약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장주들이 미래에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익명 현금이죠. 1년 뒤에는 이 성장주들은 아직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제로라고 합시다. 5년 후부터는 점점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쳐서 50억을 번다고 치고 10년 후에는 크게 돼서 1000억을 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0%라고 하면요. 현재 이 현금 흐름 할인법에 의하면 1년 뒤의 것을 가져오니까 그냥 0%고요. 5년 뒤에 50억을 가져오니까 이것을 연으로 나누면 현재 10억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10년 후에 1000억인데 이것을 10년으로 나누면 100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0%일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를 1100억 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금리가 이제 5%로 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1년 후엔 어차피 수익이 없으니까 그냥 0이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50억이니까 5분의 1로 가져오면 5년으로 나누면 10억인데 이것에다가 또 금리 5%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5년간 금리를 붙이면 10억을 가져오는데 5년간 25%의 금리를 붙여가지고 이걸 할인해야겠죠. 그러면 대략 한 7억 정도로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1000억을 벌면 10년을 나누면 100억인데 그것의 금리가 5%씩 해서 50%가 붙겠죠. 자, 그러면 이 100억에 50% 해서 50억만 현재 가치로 할인된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5%일 때는요. 제로, 7억, 50억 해서 57억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큰 이익을 내는 기업들, 이것을 이제 성장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술주나 현금 흐름 할인법에 따르면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현재 그 기업의 가치가 이익으로 봤을 때 제로에서 5%가 되어도 그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로 오르는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현재 이익을 꾸준히 내고 또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치주 그런 얘기로 주로 불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판매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투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그 분야의 1등 기업, 1등 기업은 쉽게 값을 올리죠. 그래도 사람들이 충성도가 있고 그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값이 올라도 사죠. 그렇지만 2등이나 3등은 먼저 주도적으로 많이 올릴 수 없죠. 자, 그리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죠. 버블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22년 말에 한 차례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또 달러가 세지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시장에 버블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 IOER, 그 다음에 RRP 이러한 정책을 실제 금리는 안 올렸지만 다른 의미의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지만 그것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했죠. 당분간 변동성 굉장히 심할 것이다 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치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